금년 들어서 네.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은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뭐 수급이 깡패라고 이유 다 필요 없고 네. 배경도 필요 없고 그냥 수급 쏠리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네. 쫙 빠지면 그냥 또 잊혀지는 거고. 요즘 주식시장 코인 시장 같아. 네, 그런 상황. 미국도 똑같고. 네. 그러나 지금 보니 네. 무슨 뭐 인플레도 그렇지만 미국의 재정 상태, 네. 뭐 국가 시정 등급도 강등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만만찮은 데다가 부동산도 사실 뭐 중국 결국 저 문제가 되네요. 결국은 CPI까지 마이너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원 상상.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지금 언론 보고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집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는 뭐 집값이 뛰네 마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오늘 박사님 두루두루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정말 국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짚어볼 텐데 일단은 뭐 당장 어제 미국 CPI 발표 나섰으니까 물가부터 네. 한번 시작하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 물가는 원래 계속 예상하고 있던 대로 3%까지 내려왔고 지난번에 이제 3% 지난번에 나왔죠. 3% 이번에 3.2였죠. 3.2. 네, 어제 나온 3.2 게. 나왔고 네. 근데 2%는 가기 힘들 거예요. 2%대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연초에 이제 올 한 7, 8월 가면 3%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전망하기를 만약에 2%단의 물가가 나오면 네. 그게 나온다는 거는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쯤 돼야 2%단이 나오는 거고 정상적인 경제 같으면 2%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단으로 연말까지 갈 텐데 네.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헤드라인은 잘 안 떨어질 거고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3에서 3.2 예, 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 저는 한 3.4, 3.5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근데 이제는 기저 효과가 다 끝났고, 그렇죠. 네, 작년 이맘때가 제일 높을 때였으니까 예. 이게 좀 끝났고, 다음에 이제 전월비를 놓고 보면 유가나 이런 곡물가 이게 다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 CPI의 코어를 보시면 코어가 4% 나왔잖아요. 예. 근데 4% 중에 절반은 주택이에요. 주거비. 네. 근데 주거비가 안 떨어져서 골머리 썩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거비를 빼놓고 나면 뺀 코어는 2%예요. 그것까지 뺀 주거비를 뺀 코어는 2%예요. 예. 소위 말하는 핵심 코어. 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주거비를 빼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총수요 총공급 쪽에서 보는 케인즈식으로 보는 방식인데 그게 지나간 물가가 왜 올랐는지를 설명은 잘해요. 네. 근데 미래 전망은 그건 안 되는 애거든. 결국은 통화주의 애들처럼 여기서 돈 집어넣으면 6달 뒤부터 물가 오고 1년 지나면 피크 찍고 네. 18개월까지 있다가 24월기 하면 물가 빠진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기본이다.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물가로 자극이 가는지는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물가로 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규명을 못해요. 네. 설명도 못하고. 네. 근데 여의도의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증권사에 일하는 애들은 네. 보고서에 그렇게 써서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에 뭐라도 한 줄이라도 긁어내면 지난번 물가 항목 보고서 주거비가 올랐네 뭐가 올랐네 이거 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미래 전망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네. 좀 의미가 있었어. 왜냐? 주거비를 빼면 2%단이 나왔는 2%가 나왔는데 네. 예. 현재 연준이 금리 안 올려도 될 명분을 준 거잖아요. 지금 별표, R스타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R스타가 뭐냐면 3%까지도 용인해 주겠다는 얘기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살살 나왔죠. 이번에 바로 엊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저기 누구죠? 그 연준의 그 스피커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닉 티미라우스. 네. 걔가 이제 그 얘기 꺼내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봐도 물가 타겟을 3%로 올려도 괜찮다. 이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가가 3%한 초반 정도 선에서 크게 위로 튀지만 않으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다만 저는 좀 걱정한 게 예. 유가하고 이번에 곡물가 또 무지하게 뛰었잖아요. 네. 얘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좀 그 부분이 우려되거든. 그래서 만에 하나 곡물가나 이런 게 좀 많이 튀어버리면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변수로 염두에 두시고 예. 그거를 빼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3% 단을 용인하는 걸로 분위기가 갖춰지면 예. 내년 연초 정도 되면 금리 인하 들어가지 않을까요? 3% 물가를 용인해주는 쪽으로 여론 조성이 되면 여론 조성이 되면 금리 인하를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일본 보세요. 저 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제 물가 나오게 하려고. 예. 거기다가 YCC 포기했잖아요.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거 그냥 YCC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를 더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일본이 마지막 목표가 월급쟁이들 월급 올라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질 거예요. 미국도요? 미국도 전 세계가 저물가 때문에 힘들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한순간에 바뀌냐고 안 바뀌거든요. 저물가니까 우리 물가 타겟팅을 조금 높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그 논리가 힘을 금방 받을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그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해왔던 higher for longer의 for longer 네.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가 염두에 둔 연준의 레토릭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간을 걔들은 염두에 두고 그 레토릭을 쓰지 않고요. 네. 금리를 인상시키고 증시를 좀 쿨다운 시키고 할 때는 무조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로 표변을 해버리잖아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길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우리 이 음모론의 대가 이준호 소장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니 어떻게? 소장님께서 음모론에 대가신지 전 처음 지금 알았네요. 왜 이리 정확하냐? 몰랐어요?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한 서울말을 구사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발표하는 저보고 업무론자라니.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년 연초면 경기 좀 살려가지고 가야 되니까 금리 좀 정상화 시키자.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미국의 완전 고용 금리 수준이 한 2%에서 2.5% 단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2배잖아요. 2배가 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경기가 박살 나거든. 경기가 박살 나지 않고 골디락스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레벨을 정상 레벨로 낮춘다 하고 나올 것 같고 그러면 2에서 2.5%까지는 금리 인하 스케줄로 내년엔 들어간다. 그런 게 제 기본적인 그러면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말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네, 상단 기준으로 지금 5.5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5.5인데 미국치 10년물이 지금 인포맥스 화면 보면 4.0948, 그건 4.1%라 보고 네, 30년물 해봐야 지금 이게 그것도 4대 올라오지 않았어요? 4대 올라왔죠. 네, 근데 기준금리보다도 거의 한 100bp 이상 지금 낮은 레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시황에서 또 그것 했던 게 워렌 버핏은 국채 사는데 짧은 것들. 네, 그런데 빌 레크만 같은 친구는 30년물 쇼쳤다. 이거 5.5%도 갈 수 있다 수익률이. 네, 근데 지금 어제도 CPI 때문에 분위기 좋았던 미국 장이 30년물 국채 입찰이 조금 부진하면서 30년물, 10년물 금리가 조금 올라가니까 장이 막 밀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텀 프리미엄은 전혀 이렇게 녹아 들어있지 않은 이 현재 이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인포맥스 오래 보신 분들은 네.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경기의 관계, 증시의 관계 이제 뻔히 잘 아실 참 텐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전 지금 그게 깨져 있는 시기 같아요. 그 관계가. 네. 국채 수익률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국채가 망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무제한으로 열어줬잖아요.
어쨌거나 25년 1월까지는 이자부라 했죠. 네, 뭐- 그때까지는 뭐 한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써라 그랬잖아요. 예, 예.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다음에 이자 국채 이자로 나가는 것만 지금 당장 9천억 달러예요. 곧 거의 1조 1조 달러. 곧 1조 달러 갑니다. 네. 근데 이 국채를 지난 한 달 동안 1조 달러 발행한 거 아니에요? 예. 재무부가? 예. 국간 비었으니까 국간 채워놔야 되고 예. 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앞으로도 한 2조 달러 해야 된다. 무지하게 써야 되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렇게 국채를 발행하는데 누가 사줘요? 사줄 사람이 없거든 지금. 네. 그러면 10년물이고 30년물이고 뭐 단기물이고 간에 금리 안 튀겠어요? 무조건 튀어야지. 튀겠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채 금리 그 금리로 놓고 보면 롱에 베팅을 하는 거고 채권으로는 숏에 베팅하는 거죠. 금리는 오른다 쪽 베팅. 네, 오른다 쪽 베팅을 하는 채권은 거고. 파는 쪽. 채권은 숏 베팅이고 네. 그런 거고. 근데 그 우리 오마하의 현님께서는 지금 국채를 사주고 있잖아요. 만기 짧은 거.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래서 짧은 거를 좀 사주긴 하죠. 근데 예. 어쨌든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왜 사주겠어요?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국 재무부. 버피 동의. 도와달라고 구제금융 신청 들어갔었잖아요. 거기로. 구제금융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파가 된 분위기지. 원래 나 원래 조금- 정판데. 아유. 우리가 하기에는- 알죠. 박사님도 약간 내 우리 문홍철이하고 좀 잘 맞아 사실은 윤여사보다. 스파 쪽이 아니실까. 다시 정체성을 새로 써보시는 걸로. 네.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저거를 지금 소화해주기 국채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 국채를 소화해야 되는데 지방은행들 어려워지니까 연준에서 지방은행의 그거 한도를 늘려주고 그거를 미국 국채로 채우자. 그럼 이쪽에는 국채 소진할 때가 생기니까 좋고 지방은행은 건전성 좋아져서 좋고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고 요즘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거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페이팔에서 네.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코인을 페이팔이 코인을요? 네, 스테이블 달러를 발행한다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에 1달러 묶어놓은 거. 원래 테라 루나에 테라도 1달러짜리 스테이블이죠. 원래는 망한 건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SEC가 반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반대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왜 반대를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 발행한 만큼 미국의 달러하고 국채로 채워놓거든요. 국채 소진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연준은 저기 재무부는 지금 국채 어디 소진할 때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갖다 시장에다 패대기 치면 수익률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하죠 금리를. 그 이자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국채 시장, 그러니까 장기 채물 시장은 이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장기 채물은 미국 재무부가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켜 놨다. 오케이. 네. 그다음 그러면 박사님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자, 지금 이제 어쨌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 아예 막 숨도 못 쉬게 할 듯이 네. 이제 중국에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월가 보고 네.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한데 자, 그리고 뭘 만들고 싶고 팔고 싶으면 전부 미국 들어와서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 좋습니까? 미국 경제요? 예. 좋죠. 좋다. 네. 그럼 원래 우리 뭐 중국이 깡패라고 다들 막 얘기하지만 미국이 더 깡패 아니에요? 조금 미국은 좀 외교적으로 깡패고 중국은 그 뭐라 그래야 돼? 미국하게 깡패고 이런 거지. 미국은 아래 위로 정장 갖춘 깡패고. 그렇죠. 중국은 추리닝이 또 그렇게 비유할 수 있나요? 중국은 그 삼선 추리닝이 그렇죠. 깡패고 그런 거죠. 뭐. 네. 예. 아니, 미국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이승희 앵커도 네. 그 저기 어디야 옛날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환율 바트막 쳐버렸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 그 깡패나는 짓이지. 자기 옆집 친구야. 자기 우방인데 환율 네, 바트막 네. 쳐보고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다 뉴욕에. 그 플라자 합의가 플라자 호텔에서 쳐서 그 플라자 합의 아니에요. 야 다 와. 너 내일부터 바트막에 다잉? 바로 바트막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깡패나는 짓이 그게 무슨
자, 저희가 미국 경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 깡패에 대한 얘기. 논하는 너무 이제 좋아. 자리까지 이거 사파되니까 왔는데 좋긴 좋네. 근데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판에 대한 힌트, 베버리지 네. 곡선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베버리지 곡선에 대한 네, 이해가 이게 좀 미국 그러려면 경제는 좋고 예, 필요할 것 중국은 안 좋은데 네. 미국이 좋은 거 이거 하나만 보시면 예. 미국 금리 정책이니 뭐든지 다 눈에 보여요.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예. 네, 화면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예. 네. 여기 이게 베버리지 커브인데 이게 음료수 베버리지가 아니고 이 경제학자 베버리지입니다. 사람 이름이다. 네, 사람 네, 이름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는 이제 경기의 사이클에 단기 사이클, 중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네. 최장기 사이클은 100년 가는 사이클이고 이건 뭐 철도의 발명, 아이폰의 발명 이런 게 이제 한 50년, 100년을 경제를 끌고 가는 네. 성장 동력인데 제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사이클은 제일 짧은 사이클을 얘기해요. 그건 재고 사이클이에요. 재고.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재고 출하 증가율을 서로 놓고 비교해 보면 경기가 바로 나와요. 네, 그 그렇겠네요. 이제 상승장이 뭐 한 30개월 상승, 하락이 한 20개월 하락. 그래서 뭐 한 3년에서 짧으면 2년 반, 길면 한 5년 정도까지의 사이클.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부엌 아닙니다. 저 주방이 아니고 키친이 키친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아까 베버리지도 음료수가 사람 아니고 이름입니다. 사람 네. 이름이에요. 음료 아니고. 네. 근데 오해 이게 없으시길. 재고 출하 네. 사이클인데 그게 재고 출하 사이클이 어디에 잘 맞냐면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 아주 잘 맞아요. 네. 재고하고 출하니까 무조건 제조업이 그렇죠. 네, 있잖아요. 네. 미국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애플도 제조업 아니잖아요. 서비스업이에요. 예, 예. 제조업은 중국에가 있죠. 애플의 네, 제조업은. 네.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서비스업 경제는 재고 출하 사이클 가지고는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 미국 경제 침체 오네 마네 하면서 PMI가 뭐 계속 주고 마이너스인데 제조 왜 침체 PMI가 왜 안 와? 어쩌네. 네. 제조업 PMI 가지고 아무리 봐도 미국 경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제조업이 좋으면 서비스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있지만 예, 예. 미국은 그게 작기 때문에 걔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서비스업을 봐야 된다. 서비스업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는 게 베버리지 곡선이에요. 그래서 종축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종축에 기업의 구인율을 놓습니다. 구인율. 그러니까 나 100명 뽑아야 되는데 5명 못 뽑았어. 이게 구인율이에요. 네. 예? 내가 지금 100명 뽑아야 되는데 예. 5명 못 뽑았어. 그럼 5%예요. 100명을 뽑았는데 5명 못 뽑았으면 5%. 네. 만약에 6명을 못 뽑았으면 6%. 6%. 아, 네. 그렇게 구인율. Y축을 이해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 횡축은 실업률. 실업률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이 실업이야. 그럼 6%. 6%.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양쪽이 네. 다 똑같아요. 네. 이걸 종축과 횡축으로 놓고 보면 예. 경기가 좋을 때는 구인율은 높겠죠. 사람 많이 뽑아야 되는 사람이 안 뽑히니까. 안 뽑히니까. 뭐 사람 없으면 못 뽑으니까. 경기 좋을 땐 위에요. 그리고 실업률은 낮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가 좋은 고점이에요. 지금 커서가 있는 거기 네, 고점이라고 좌상향이 적혀있는. 고점이에요. 네. 거기가 경기 좋을 때다. 네.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 올라가죠. 실업률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기업은 사람 안 뽑는데 일자리 찾는 사람 많으니까 구인율은 떨어지겠죠. 예, 예. 그죠? 예. 기업은 사람 안 뽑아요. 근데 일자리 찾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구인율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실업률은 네. 늘어요. 예. 여기가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저점입니다. 경기 저점, 네. 경기 고점. 이게 역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돕니다. 역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돕니다. 길게 돌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우리가 역시계 방향. 아, 저게 고돌이 시계 반대 방향. 저게 고돌이 방향이죠. 맞아. 예. 왜 이러세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길게 돕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네. 얘기하는 짧은 경기 사이클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긴 경기 사이클이 보여요. 긴 경기 그래서 여기 요 지점, 이게 2001년 1월이에요. 여기가. 예. 고점요? 여기가 2001년 1월. 2001년 1월. 이때가 경기 고점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경기가 꺾이면서 쭉 어디가 서프라임 사태 왔을 때 저점이 찍혔어요. 아하. 다음에 거꾸로 쭉 돌아가지고 저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 또 고점을 찍힌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그게 굉장히 긴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네, 10년 단위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찍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여길로 안 오고 여기 와야 되잖아요, 원래? 여길로 왔어요. 그러니까 구인율이 안 떨어지고 실업률만 늘어났어요. 왜 그랬냐?
실업률은 무지하게 늘었죠. 너 집에서 나가지 마니까 다 실업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경기가 다 좋았어. 네. 사람을 뽑아야 돼 기업은. 예. 근데 사람이 사람이 없어. 일하러 나오질 않아. 구인율이 높아요. 네. 경기 저점이 요번에 여기서 이상하게 위쪽에서 찍었어요. 예. 그 팬데믹 바로 직후부터 경기가 살아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순식간에 왔어요 고점으로. 순식간에. 이거는 이제 충격 때문에 온 거니까 굉장히 빨리 왔는데 네.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구인율이 여기서 높았던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네. 여기가 이렇게 혹처럼 올라왔어요. 어디가요? 구인율이 구인율이. 정상적인 구인율이 이 정도가 피크인데 예. 혹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구인율이. 구인율이. 네. 비정상적으로 높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 나가서 못 들어와서 구인율이 높다. 다음에 또 뭐 은퇴 많이 해서 구인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서비스업이 좋아서 그래요. 왜냐? 두 가지예요. 미국 금리 인상했으니까 미국 가게가 별로 돈 못 쓸 것 같죠. 그다음에 기업들 다 망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망가져요. 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그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 타거나 변동해서 고정으로 옮겨 타는 게 우리보다 훨씬 쉬워요. 상품도 많고. 제로금리 때 전부 다 고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아무리 해도 기존에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요. 예. 새로 대출 받는 사람들만 부담이죠. 그렇겠네요. 네.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래요. 아. 다 고정으로 바꿨어요. 그게 하나.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부담이 별로 안 된다. 예, 예. 첫째. 네, 두 번째.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1947년인가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베이비 부머거든요, 미국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47년이면 이제 2차 대전 바로 직후부터. 한 20년 베이비 부머고 걔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히피들이 걔들이에요, 다. 무슨 히피. 히피. 히피 쪽들이 걔들이고 뭐 마리화나 피면서 하드락을 듣고 하던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거나. 그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만세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다 그때 문화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가장 튼튼하게 키워올린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증권사들이 1980년도부터 무슨 뭐 PI 자기 직접 투자 뭐 M&A 뭐 등등 뭐 펀드니 뭐니 해가지고 먹거리 수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게 80년대부터거든요. 네. 그전까지 다 브로커리지로 먹고 살았단 네. 말이에요. 이 먹거리 수익원을 만들 수 있던 배경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얘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낸 거거든. 걔들이 지금 다 정년퇴직했어요. 네. 집에 갔습니다. 네. 미국 유사일에 가장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얘들이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씁니다. 예. 금리 아무 관계 없고 경기 아무 관계 없이 매달에 일정 금액이 따박따박 쓰라고 나와요. 서비스 좋지 안 좋겠어요? 서비스 좋겠네요. 돈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 죽을 때까지 계속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면 $1,000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냥 그 돈 다 매달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삼국지 보시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 이게 오장원에 지는 별이잖아요. 그게. 예. 죽어서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니까. 매개 살리고 있다. 서비스 쪽에서.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다. 좋다. 예. 그럼 연준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파월이 쳤냐? 파월 형님이. 나 처음에 파월 욕 바가지로 했는데 요즘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왜요? 이 구인율을 보세요. 이게 실업률이 가려면 구인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업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업률이 올라오겠냐고요, 이게. 실업률이 올라.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돈을 계속 버는 하는 경제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한 거고 지금 타이밍이 물가 목표를 3%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적절해요.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구인율이 밑으로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물가 목표를 올리겠다는 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예. 꺾여요. 경기가 꺾이기 전에 물가 목표를 올려버리고 금리 인상을 멈춘다. 골디락스예요. 그럼. 골디락스다. 그리고 미국 경제 위기 온다. 위기 안 와요. 아무리 봐도.
위기 왔었죠 이번에. 어디가 왔냐? 중소은행들. 지방은행들이 여러 개 자빠지잖아요. 네. 무너진다고 할 때마다 다른 은행 집어넣어서 그냥 곧바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패그웨스트도 캘리포니아 은행이 인수해버렸죠. 다 인수해버려서 위기를 해소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지방은행들 무너지는 거는 미국 경제 충격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는 무너지는데 이번에 큰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데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화하고 갈 수 있다. 소화하고 갈 수 있다. 충분히 소화하고 가요, 그 정도. 2% 물가 목표라고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우리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 할 만한 데는 전부 다 무슨 짜고 치듯이 2% 목표를 향해서 이러다가 잘 안 되니까 실무시 그냥 3%로 현재 바꿔버리는 거죠. 골이 안 들어가니까 골대를 좀 넓히자. 아, 그렇죠. 아, 이제 우리 이소영님 앵커 하더니 촉을 좀 많이 잃었나 했는데 바로 촉이 돌아오네. 세상 편하게 사는데요. 예. 쉬운데 쉽죠. 잘하면 4%도 가능하겠는데요. 4%는 안 할 목표. 거예요. 4% 물가는 R에 별 2개 붙는 게 4%거든요. R 스타가 있어요, 그것도. 네. 근데 그 별 2개 붙는 건데 걔는 시장을 펌핑을 해야 될 때 목표를 그렇게 올려요. 근데 시장 펌핑할 때는 아니잖아요. 증시도 좀 조금 쿨다운 시켜야 되고.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당분간 FOMC 이런 얘기는 뭐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변수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한 그러면 번- 충격이 좀 있죠. 한 번 더 올린다고. 네. 근데 물가가 그렇게 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물가가 4% 근처, 3% 후반으로 튄다. 아니 뭐 그러면 연방 뭐 페더럴 펀드 뭐 기준금리가 5.5% 와도 골디라스 그리고 노랜딩 그리고 별일 없고 잘 가는데 조금만 밀리면 또 올라가고 뭐 어디 그렇죠. 망가진다 싶으면 다 인수하고 가는데 5.5가 5.7로 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물가가 튀면, 그러니까 유가가 튀고 공물가가 튀었을 때는 네. 갑자기 금리 확 올라가지고 니 까불어 맞을래? 니들 저 투기 그만해? 이 분위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가가 더 못 올라가게. 지금까지 하는 요 정도 투기는 봐줄 텐데 아유,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봐주는 거죠. 더 가면은 그냥 이런. 근데 이제 물가가 튀면 그런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있는데 물가가 그렇게 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딱 고변수가 하나 있다. 그 정도로 근데 생각하시면 아까 돼요. 이제 또 식량을 좀 약간 터치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물가가 튄다면 뭐 식량 부분이 좀 식량의 걸릴 수 가능성도 있고 크죠. 네. 네, 요 정도까지 해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미국이 좀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네. 미국 FOMC 넘긴다고 해도 일단은 뭐 한미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는 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니까 네. 우리나라 한은은 좀 동결 유지를 하기 벅찬 상황은 아닐지 이 부분도 좀 의견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뭐 거기 무슨 뭐 주먹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나 주먹 없다고 이창용 총재가 미국 출장 가면서 실토하고 간 거 아니 몇 달 전에 언제예요? 연초에. 주먹이 없다는 말씀은 내 주먹은 하나도 없다. 미국 주먹만 있다고 얘기하고 갔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통화 금리 정책이 아무 소용 없고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미 금리 차 역대로 벌어졌는데 우리가 금리 올린다 해서 그게 국내의 통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미국이 다 올려서 우리 시장 다 틀어놨잖아요. 한국은행이 올린다 해서 더 죽고 이럴 것도 아니고 낮춘다 해서 살아날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네. 그런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외화 빠져나가는 것과 다음에 이제 그냥 놔두면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 가계부채가 자극받고 내수 소비가 자극받는 이 두 가지 중에 줄타기잖아요. 네. 근데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작년 상반기에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인데 글로벌 아시잖아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 그 촉이 우리들 촉은 갖다 댈 촉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금리 오르고 한국 못 따라온다고 싶으니까 작년 초에 이미 돈 다 빠져나갔고 이 정도는 이미 다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다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금리 더 올린다 해서 빠져나갈 자금은 내가 보기엔 없다. 아주 장기로 들어와 있는 애들만 들어와 있을 거다. 네. 그럼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는 해결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죽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얼마나 커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부동산 영끌한 사람들 지금 다 죽어날 텐데
거기다 금리 25bp를 더 올린다? 요게요. 그 우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우그룹 무너질 때 예. 그때 부실이 4조인가 그랬어요. 거기 무너질 때 어음 얼마짜리 어음으로 부도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200억도 안 돼요. 네. 마지막 한 장으로 죽는 거예요. 마지막 한 네. 장으로. 어떤 경우에는 몇 천만 원짜리 가지고 부도나요. 그 마지막 한 장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한 장이 25bp인데 한국은행이 그 카드 꺼내기 쉽지 않을 거요. 그거 꺼내면 안 돼요. 전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줄타기를 잘 해왔다. 예. 이번에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타기를 잘할 것 같다. 잘해야죠. 예. 우리는 전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전 예. 걱정이 중국. 중국. 네. 중국 이야기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하는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걱정했잖아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그 하나 김경환. 예. 그거 계속 와서 중국 PPI 걱정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중국 현장 다녀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녀와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사실 생생한 얘기 다 듣는 건데 연합에서 들으면. 예. 근데 PPI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CPI는 플러스여서 저거 언제 CPI 마이너스 날 텐데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CPI 이제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근데 박사님 요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 대비 네, 우리 주로 뭐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네, 전반적인 이렇게 중국 얘기가 예전만큼 안 나와요. 그렇죠. 아침 출근길에 뭐 라디오도 그렇고 뭐 듣다 보면 이 바쁜 세상에 저런 얘기로 아침에 출근길에 시민들한테 저런 얘기 들려줘야 싶은 거 많아갖고 저는 기사님한테 그거 꺼주세요 이럴 때가 더 오히려 더 많은데 시작되게 없는 소리 갖고 아침에 그 귀한 시간 하던데 근데 덜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받는 느낌은 요즘 중국이 네, 현 상황 뭐 부동산 무슨 뭐 헝다 이어서 완다 이제는 또 벽개원 그 뭔가 네, 컨트리 가든까지 이자를 못 내서 디폴트 운운하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네. 이런 판국에 청년 실업률 20몇 프로 그렇다며요. 이런 상황에 난 뭐 우리나라만 PPI 청년 실업률 심각한 줄 알았더니 중국은 더 하네. 공개적인 실업률이 20몇 프로면 절반 이상 논다 봐야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저 베이징에 있는 에헴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대책이 있거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이 하이바가 됩니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겁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겁니까? 없는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 대책을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겠죠. 그 칭화대니 무슨 뭐 베이징 대학이니 뭐 천재들 많아요 거기.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냥 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그 시진핑 주석 이분에 대한 저의 판단은 이분은 교조주의적 공산주의다.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네. 아주 교과서에 충실한 공산주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공산주의라며요. 그분이. 네.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그 공산주의를 하는 게 꼭 나쁘다고 우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흑묘 백묘처럼 나라만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건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이분의 신념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 해결 안 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 아직까지도 부동산 부양책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만 해주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중국이 경기를 살리려 그러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데 중국이 기본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제일 기본은 부동산 가격 침체란 말이에요. 그 유동성 함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잡아당겨도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유동성 함정이에요. 돈을 풀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상식적이고 네. 돈줄을 쪼으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 저러나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네. 그게 유동성 함정이다.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있고 돈에 대한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예. 하나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을 갖다가 아무리 잡아당겨나 밀거나 해도 이게 금리가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가 그냥 옆으로 누워버린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돈에 대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금리는 안 바뀌어요. 그게 어떤 상황일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이 지금 같은 상황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유동성 함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지금 뭐냐면 뭐 돈을 풀고 통화 정책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돈을 푸는데도 소비가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 그거는 금리에 아무런 영향이 안 미쳐지는 거죠 지금. 왜 그런 게 나오냐? 이번의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 빠져 있는 유동성 함정은 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비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퍼보면 다 주머니속에 집어넣고 쓰질 않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이 20년 동안 그랬던 거잖아요. 일본이 일본이 아무리 돈을 퍼봐도 사람들이 그 돈을 안 쓰고 그다음에 예. 경기 진작하려고 보조금 주면 은행 예금 시켜버리고 돈을 안 쓰고 그래서 야 돈 주니까 안 되겠네 상품권을 줘. 그 상품권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명동의 백화점 앞에 가서 상품권 깡해가지고 저축을 해. 그냥 와리깡 해가지고 그 네. 현금으로 그냥 저축. 다 저축. 그게 20년 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근데 지금 중국이 그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살리는 제가 보는 유일한 방법은 네. 부동산을 살려줘야 되는데 부동산. 이분이 제가 그래서 교조주의적 공산주의라고 얘기한 게 예. 부동산 망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0몇 년째 부동산 부양책을 안 쓰잖아요. 계속 건설해서 계속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10몇 년째. 그러니까 이 정도 경기가 중내산회하고 CPI가 마이너스 나올 정도면 써야 돼요. 근데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에 의존한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지 않겠다. 이번에 체질을 바꾸겠다 하는 게 그분 생각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기까지가 네, 힘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힘든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 정도 힘든데도 안 나와? 그럼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 풀어줘도 안 쓰고 꼬불쳐 넣는다. 네, 그러면 이번에 단체 관광 풀어준다 한들 기본은 오겠죠. 기본은 오겠다. 네. 근데 단체 관광은 사실 우리 주식시장 지금 그거 가지고 오늘인가요? 어제부터였나? 네, 예.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다 중국 메타로 넘어갔대요, 요즘은. 네. 네, 배터리 메타 끝나고 중국 메타인데. 예. 근데 중국 지금 단체 관광 비중이 옛날 같지 않은 거 아시죠?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이 다시 뭐 우리 서울에 아니면 이런 제주도에 등등 해서 이렇게 앞에 누가 깃발 들고 뒤에 쫙 줄 서가지고. 뭐 그래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그거 그걸 80년대 하고 원하는 끝났잖아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 풀어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와서 돈 쓰라는 얘기인가? 아, 이건 아닌데 중국이 그걸 풀어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야, 관계도 좀 개선해보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풀어줘도 몇 명 안 갈 거다. 옛날 같지 않게. 체질이 좀 바뀌었다. 바뀌었죠. 여행 스타일이나. 지금 중국이 그 우리한테 게임 시장도 열어줬잖아요. 근데 옛날에 게임 시장 틀어막을 때 하나용으로 막았다 그러지만 또 동시에 중국 게임 산업 키울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요, 동시에. 근데 지금 우리 게임사들 들어가지고 다 참패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이에 중국 게임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 판호 받았다 그러면 주가 막 뛰고 그러는데 별로 안 뛰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일단 게임 가서 저기 런치하고 게임 잘 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반응할게.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단체 관광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야 근데 그다음에 실적은 이렇게 금방 나올 거래요 거기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보기에 바닥은 통과한 것 같다. 근데 그 바닥 통과한 작년부터 통과한 바닥이다. 바닥이 좀 한참 길고 옆으로 길게 그냥. 예. 옆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길게. 바닥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대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충청도에 그때 무슨 산 올라갈 때더라. 정상이 여기서 얼마 전에 다와쇼 하는데 한참 가던데
충청도에서 내 충청도잖아요. 그러세요? 네, 다와시오 그럼 그때부터 2시간. 그런 거래요, 선생님. 그런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갈 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도 충청도시구나. 네. 이 충청도 화법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 잘 해석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충청도 태안이거든. 충청도 지금 네. 굉장히 직설적이죠. 서산 태안이거든요. 서산 태안. 서산 태안이 충청도 중에 그 내륙 충청도하고 성격이 달라요. 말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네, 사투리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상대적으로 직설적이다. 서산. 네, 그렇죠. 서산에 근데 거기도 서산. 거기도 알 수 없어요. 대시오 이러면 이게 정말 됐다는 건지 집에 가보라는 건지 전라도 거시기랑 똑같아요. 제가 전라도. 거기 거시기 그러면 다 되잖아. 거시기 하면 다 되죠. 여긴 네. 대시오 그러면 다 돼요. 우리 또 저기 춘향이 할머니 후예. 그래서 이렇게 미인이시구나. 동감하다. 자, 사담은 여기까지. 근데 지금 네. 중국 부동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요?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 승희 씨도 네. 지금 이제 뭐 시집도 가고 이제 집도 뭐 자, 장만하고 이게 있는데. 제 우리 맞아요, 부동산하고 맞아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네. 부동산 테크의 팁을 확실하게 선물로 말씀드리고 너무 갈게요. 필요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전 바닥을 찍었다고 봐요. 그럼 어디 바닥 어디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바닥은 찍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근데 이제 돌아서는 거는 다르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지방은 그 6달 뒤에도 바닥을 찍었다 그럴 것 같아. 1년 뒤에도 바닥을 찍었다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지방은 지방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거다. 그렇군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돌아섰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수도권이랑 서울은 지방하고 수도권은 다르다. 좀 달리 봐야 그게 돼요. 이게 2016년부터 지난 코로나 전까지 상승장이 전국이 같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동산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예. 수도권하고 지방은 따로 가요, 사이클이. 수도권 오를 때 지방은 그 땅굴 파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이 땅굴 팔 때 지방이 올라가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한 장이 16년, 17년부터 같이 가는 장이 왔는데 그 같이 가는 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걸 만든 거예요. 전국을 다 그냥 올려버렸어요. 전국을 다 올려놔 버렸죠. 네. 근데 통화 정책까지 제로금리 정책이 거의 계속 온 거잖아요. 예. 맞물려가지고 같이 올라버린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양쪽이 다시 차별화된다 이제. 따로따로 간다. 그래서 지방은 오래 걸릴 거라서 지방은 당분간 지방도 뭐 바닥은 다 그 급매물들은 웬만한 데는 소진된 것 같아요. 지방도 전주인가도 전주에 무슨 시티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바닥 다쳤다는 전주가 요새 전주에도 뭐가 있어요. 청약률 장난 아니던데. 있는데 거기는 바닥은 다 지나서 네. 상당히 좀 올라온 것 같고 근데 지방은 전체적으로 청약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방은 서울이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이. 예, 맞아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서울 수도권이나 전부 다 작년 말 올 초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작년 말 올 초에 매수한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은 승자다. 그럼 전 이미 패자인가요? 이미 패자는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울고 갈게요. 네. 그때 말씀해 산 사람들이 주십시오. 승자다. 그 사람들이 그 급매물을 싹 훑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예. 급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다. 그리고 급매물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 값은 올라왔어요.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지금 값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왜냐면 밑에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값이 올라왔죠. 근데 이 가격에는 사람들이 아직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다 관망세로 지금 다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인 구간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서 이제 올라온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격엔 저도 사라고 추천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 4, 5월 해서 제가 부동산 거래를 3건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를 샀고 제 아는 사람들 2명을 집장만을 하라고 제가 해서 2사람이 집장만을 이번에 했어요.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이고 예. 했어요. 그래서 저도 꽤 오랫동안 부동산을 본 사람이고 전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잘 보는 부동산 매크로 부동산이스트인데 그러니까 매크로 부동산이스트로서는 요번이 살 때였다고 판단을 해서 집장만들을 해라라고 시켜서 집장만들을 한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저는 그 결정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닥은 다 훑었다. 다만 이게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니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여기 위에서 나왔는데 조금 조정받아서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 내려오면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니고 서울 지금보다는 수도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서울 수도권에 한해서 지방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부동산 메타는 어디서 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다음번에 부동산 메타는 이게 세상은 돌고 오는 거라서 요다번 메타는 옛날에 그 버블 세븐 기억들 하세요? 예. 네, 버블 세븐에서 올 거예요. 다음번에. 근데 버블 세븐 중에 하나는 빼야 돼. 버블 6가 될 거예요. 버블 세븐이 다 어서 오는 신도시들이 온 거였거든요. 1기 신도시들. 예, 분당, 일산, 평촌, 다음에 서울의 목동, 그다음에 강남은 원래 그러니까 빼고 거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데 아니니까 빼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그 잘 모르실 텐데 상계동이 신도시인가 아세요? 1기 신도시? 상계동이 1기 신도시예요, 원래. 그렇군요. 네, 1기 신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어서 그렇지. 네. 1기 신도시에 원래 거기가 다 옛날에 먹골 배밭이었어요. 그걸 싹 다 배밭 밀고 신도시 만든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요번에 이제 30년 연한이 차요. 그러면서 재건축 바람이 불 때들이 다 거기예요. 네. 근데 우리 이소연님 잘 아시겠지만 네. 서울의 핵심지,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좋은 자리에 집질 땅이 없잖아요. 거의 다. 예. 그러니까 다 2기, 3기 계속 바깥에 네, 나가가지고 네. 하다못해 나 요즘은 동탄에서 서울 출퇴근하느라고 빨간 버스 타고 파란 버스 타고 아침 새벽에 그 고속도로 달려서 애들이 출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못 만드니까. 네. 근데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새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한이 작거든. 토지가 공급이 되고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다음번 메타는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메타예요. 부동산은. 딱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뭘 그렇게 딱 뭐 30년만 맞추면 재건축들 하려고 드나. 아 근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근도 빼고 막 짓죠. 30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 무량파는 좀 다른 얘기고. 그건 다른 얘기인가요? 그 순살 아파트는 다른 얘기고. 왜냐면 여기가 200만 호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잖아요. 그랬죠. 그때에 바닷모래를 많이 썼고, 근데 바닷모래는 별 문제는 없어요. 콘크리트 강도에는 지장은 별로 네. 없는데 그때 이 집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게. 일단 구조가 옛날식 구조예요. 방도 요만하고 막 이래 구조도 옛날식이고 더하기 주차장이 심한 경우에 몇 대 정도면 사람이 도저히 여기 나 차 없이 사는 게 낫겠다 할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세대 한 단지에 아파트가 1,000개 있어. 그럼 주차장 공간 몇 개 있어야 돼요 요즘? 최소 1,50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가구당 1.5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소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분당 0.3이에요. 최고로 많은 데가 1이 안 넘어요. 그렇군요. 분당이 일산 똑같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활 여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 아파트만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 일산 사는 사람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파트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다. 아니 사는 곳이 출퇴근하기도 아파트인데 아니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빼고 다 그러니까 좋으면 출퇴근하기도 좋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아파트만 안 좋아. 재건축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야 네, 돼요.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다음번 부동산은
재건축 일기 신도시에서 나올 거고요. 일기 신도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 좀 그 단지들. 예. 그러니까 상계동은 저 노원역 주변 이 최고 좋고 값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떨어지긴 했어도 너무 좋고 목동 다음에 과천도 아직 재건축할 때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은 없는데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평촌, 분당, 일산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다음번에는 가장 핫한 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시려면 참 요즘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급여 생활자 중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한 80%가 200만 원대일걸? 급여 생활자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사요? 그 돈 가지고 평생 모아도 아파트 못 사요. 옛날에 10년 글쎄, 모으면 산다 그랬는데 20년 모으면 산다 그랬다. 지금 한 30년, 40년 모아야 살걸? 글쎄, 그런 지금 박사님 설명하시는 그런 나라가 사람 살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살 수 없는 나라죠.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으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저도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듣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돈을 한 억지로 해서 한 돈 한 몇 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내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싼 물건들을 돌아다니면 찾을 수가 있어요. 운 좋게. 그럼 발품 무지하게 팔아야 걸립니다. 그럼 아까 이제 실거주자들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말고 조정이 오면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일단 그럼 발품부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발품 팔아야 돼요. 평소에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이제 3개를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산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사기 한 것도 있는데 한 단지예요. 제가 그거를 찍느라고 몇 년을 그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요. 몇 년을.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시세 물어보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한 20개 이상 되는 단지를 해놓고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걸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장만 하시려면 저것도 팁이에요. 그 팁도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발품 파셔야 돼요. 무조건. 발품도 발품이지만 이거 약간 좀 타고나야 됩니다. 이거 부동산 쪽으로 이건 제가 봐서는 박사님은 그쪽 DNA가 있으신 거예요. 감각인가요? 아니 근데 그 발품 팔면은요. 그러면 늘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저를 그 IQ 뭐 180짜리 천재라고 칭찬해 줘서 감사한데 IQ 80짜리도 공부 계속 열심히 하면 120까지는 돼요. IQ 180이시라고요? 아닌데. 아닌데. 방금 그렇게 마치 방금 그와 그렇게 같이 칭찬을 그것처럼 해주셨다. 칭찬해 예, 주셔서 예. 감사한데. 예. 그 전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타고났다 예. DNA다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IQ 80이어도 계속 공부를 하면 언젠간 물리가 튀어요. 많이 보면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많이 지금이 타이밍이니까 네. 최대한 부동산 많이 돌아다니셔라 동네.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고르시고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시면 정말 운 좋게 걸리기도 해요. 예. 그래요. 뭐 일단 박사님 일단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이라는 것으로 논해야 되는 시장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우리 채팅창에도 또 이렇게 감론을박이 이어집니다. 또 이제 부동산은 사실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뭐든지 네. 이제 이쪽도 이래저래 부동산은 한번 크게 한번 하락기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비유도 갖고 계시니까 그 정도는 이제 박사님의 비유를 이제 들었고 네. 지금 그래도 뭐 부동산 나는 주식보다 증시보다 부동산이 더 잘 보여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증시 어쨌거나 지금 2023년에 다들 의외의 강세였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상반기요? 상반기에 네. 이제 하반기 시작하고 벌써 8월도 중순인데 네. 이제 뭐 입추 접어들었고 이제 가을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남은 거 이제 올 한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올 한해 뭐 재미를 못 봤다 아직까지 그래도 해 넘기기 전에 그래도 뭐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일단 8월을 저는 예 우리 항상 얘기하는 여름 휴가 증시라고 생각하거든요. 휴가 정시 네. 여파 여름 휴가 때 안 좋잖아요. 여름 휴가 때 일반적으로 안 좋죠.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저기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야 되니까 뗄 거 다 때려놓고 휴가 가버리는 밤에 매매를 해서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설명이 다 있는데 별의별 설명이 다 있잖아요. 네. 정말 그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로. 그거 가지고요? 네. 근데 오. 논문 결과로는 이게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거로 나타났다. 네. 이러기도 하고. 별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봤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디서 봤냐면 제가 무슨 소송 문제가 있어가지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주요 그 브로커들 예. 연봉을 몇 년치 연봉을 매월 단위로 해서 예. 수천 명 거를 제가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어허. 직접 보고. 근데 소득이 아주 많은 돈 많이 버는 애들은요. 1년에 거래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거래 한 번. 딱 한 건. 근데 무지하게 커. 그거 가지고 연말에 보너스 무지하게 나와요. 그때 거래할 때 나오고. 네.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매달 짜잔하게 거래가 있어. 매달.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인 특성 8월에는 거래가 없어요. 다. 다 놀러 가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반기 많이 달렸잖아요. 아 솔직히 상반기 좀 너무 심하게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 심하시죠. 우리 그 배터리 메타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 옛날에 그 여고프로 저기 뭐야 9만 원대 들어가 가지고 몇 년 전에 15만 원에 팔고 나서 잘 먹었다고 좋아했다가 올 상반기 내내 포모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좋았잖아요. 좀 쉬어야죠. 우리가 쉬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파월 형님이 이제 확실하게 형님으로 바꿨어. 형님께서 형님. 네. 우리 한 박사님 어지간하면 형님이라고 인정해 하죠. 주시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예 아니면 젠데.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잘해줘서 잘하면 골디락스가 오겠다. 그렇게 판단을 골디락스 가능성이 하시는군요.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봐요. 그것도 경기 어떻게 보면 침체가 와도. 파월 형님이 잘했다기보다는 파월 형님의 복이죠 뭐.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미국 경제가 튼튼했던 거죠. 이 금리를 버텨낼 수 있을 견조했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에요, 사실은. 복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수만 안 하면 골디락스는 갈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와도 아주 약간 경기 침체 정도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마저도 버틸라고 물가 목표를 3%로 올리려고 요즘 떠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조정도 좀 오고 뭐 이게 언제가 다시 매수 타임이 진입 시기가 될지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이수연님께서 방송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난 잘 모르니까 2부에서 한번 다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골디락스가 오면 그래도 뭐 한 4, 5년짜리가 오지 않을까? 4원짜리. 네, 전 그렇게 봐요. 잘 올 것 같아. 여기 와서 뭐 상황 따라 이제 뷰는 바뀌는 거죠. 우리 그렇죠. 우리 지금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우리 한상원 박사님께서 우리 연합인포메이션에서도 하셨지만 그거하고 같은 내용을 여타 매체에서도 이렇게 발표하셨던 것 중에 2023년 역사상 최악의 버블 붕괴 온다 이 제목으로 180만 회 넘는 조회가 나온 매체가 있어요. 그렇게요. 기억나시죠? 네. 그 2024 역사상 최악의 버블 붕괴가 온다고 했던 이게 우선 제목부터가 헉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보셨고 네. 또 이 매체도 이제 그러게 했는데 180만 명 넘는 그런 그거였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계속 조정해야죠. 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상원 박사님은 2023년에 최악의 버블 붕괴 온다 했는데 붕괴 없잖아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그거는- 3년을 2년을 놓으신 게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 계속, 예. 제가 SBS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걸 책에 썼을 때도 그랬는데 네. 이게 빠르면 22년, 네. 늦어지면 23년. 그 텀을 줬어요. 그래서 22년 작년에 박살 났잖아요, 우리. 그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듣고 또 저희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게 1시간이 벌써 지나가서 우리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1부 이 시간은요. 한상환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